이게 본질이냐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데 왜 아닌지 저희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일 10시 30분까지 총 3차례 구조 지시를 내렸다고 청와대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 뒤에 10시 38분에 해경 관계자는 방송 인터뷰를 합니다. 네. 대부분 구조된 상황. 11시 1분과 4분 그리고 12시 48분에 방송사들이 전원 구조, 거의 구조라는 오보를 냈습니다. 언론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잘못된 정보를 먼저 알린 건 정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보가 나오기 전에 해경 관계자가 방송 인터뷰를 한 건데 그런데 네. 청와대는 지금 언론사들 오보 때문에 인원 파악에 혼란이 생겼다는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요, 인원을 쭉 보여드릴 텐데 이걸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란 걸 더욱더 아실 네. 수가 있는데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이건 해경이 파악하고 청와대가 공유했던 그 숫자입니다. 네. 11시에 109명, 11시 22분에 148명, 11시 26분에 171명, 그 뒤에 169명, 179명, 370명까지 나오죠. 방송사 오보와는 무관하게 청와대와 해경은 정확하진 않지만 인원 파악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숫자가 그 당시에도 불분명하긴 했지만 어쨌든 청와대도 전원 구조가 오보라는 거를 그때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 때문에 혼돈이 생겼다, 비극이 발생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본질을 흐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해경과 청와대의 잘못된 보고가 화를 키웠습니다. 지난 2년 7개월간 여러 차례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청와대만 벌써 잊은 걸까요? 당일 녹취로 다시 돌이켜보겠습니다. 국가무슨 상반장입니다. 현재까지 확인한 게 가지고 생존율 370명이랍니다. 저 불러주시겠습니까? 370명? 진도 행정실에서 약 190명을 승천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네, 이게 불과 오후 1시 13분에서 16분 사이인데요. 불과 30분도 되지 않아서 말이 또 바뀝니다. 1시 42분 녹취입니다. 안보실 상반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런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확인할 때 370도 지금 정확한 게 아직 아니라고 그러네요. 이게 지금 카운트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이게 녹취로 그대로 표현하느라 잘못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표현이요. 네, 이걸 보면 이 시급한 상황에서 오보를 한 건 언론이 아니라 오히려 해경이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54분 뒤에는 심지어 이런 일까지 벌어졌죠. 들어보시죠. 166명 말씀드리라고 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몇 명? 166명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202명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죠? 166명이라고요? 예. 큰일 났네, 이거. 이거 보고 다 끝났는데. 네, 이후에 대통령에게 정정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오후 3시가 되어서야 대통령이 중앙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로 결정을 했죠. 네,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대통령은 어디서 뭘 했는지 청와대는 네. 그때 계속 점검하고 쉼없이 지시했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가요, 어떤 지시를 했느냐라고 주장하냐면 인원 혼선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 네. 그리고 다시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현장 대응을 어떻게 하라는 지시는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네. 특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중대본 방문 결정 이후에 실제 도착까지 2시간 15분이 걸렸습니다. 불과 1.8km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경호등의 문제로 일반인보다 시간이 걸린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지체가 됐죠. 네. 더더욱 의문인 건 대통령이 3분에서 길게는 20분 간격으로 쉼없이 점검했다라는 설명과 달리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듯한 대화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갇혀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갇혀 있을 때. 예. 네, 이게 오후 5시 15분 상황이잖아요. 이미 세월호가 거의 침몰된 뒤 아닙니까? 네, 청와대가 우왕좌왕하면서 인원 파악하는 데 걸린 시간 4시간이 넘습니다. 네. 최소로 잡았을 때요. 네. 그 뒤에 어떤 시간이 또 필요했느냐. 대통령이 중대본 가는 데 걸린 시간 2시간 15분입니다. 네. 그리고 지휘를 했는지 뚜렷이 파악하기 어려운 시간 약 6시간 45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7시간입니다. 네. 가장 시급했던 그 시간을 놓친 게 언론의 오보 탓일까요? 방송사가 컨트롤 타워는 아닌데 말입니다.
네, 이렇게 쫙 펼쳐놓고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열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자, MB 나도 참담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 시국에 대해서 부끄럽고 참담하다 이런 심정을 밝혔는데요. 특히 탄핵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헌법적인 절차가 중요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정치권에서는 탄핵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국민들의 뜻이 하는데 그 헌법적 절차의 하나죠. 예. 지난 7월에 나도 못했지만 뭐 이번 정권은 더 못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측면이 있고요. 특히 이 전 대통령이 이번 시국에 대해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예. 특히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나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은 심정일 것이다. 제발 국민의 뜻을 잘 대통령이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까지 했는데요. 예. 다시 얘기하면은 이제 자칭 보수단체 사무총장이 말한 것과 달리 4,900만에 침묵하는 다수는 없다. 샤이 박근혜는 없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준 겁니다. 예. 자, 근데 이렇게 잘 아는 이 전 대통령이 왜 과거 자신의 그 집권 당시에는 이렇게 명박산성을 쌓거나 강경 진압에 나섰었냐? 당시에도 국민 뜻을 좀 잘 받들었으면 어땠냐라는 아쉬움도 동시에 나온다는 지적입니다. 예, 예. 뭐 어쨌든 공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셈이 되기 때문에 당내에 있는 비박계한테도 영향을 좀 끼칠 것 같군요. 일단 뭐 탈당을 내일부터 한다고 하니까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참고로 이명박, 박근혜 두 전현직 대통령의 인연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어제 스포트라이트에서 공개한 영상입니다. 자, 당시 새마음봉사단의 총재였던 박근혜 총재가 대기업 총수들에게 위촉장을 주는데 현대건설 사장 이명박 당시 대통령입니다. 또 1979년 한양대에서 열렸던 새마음 제전에도 나란히 참석해서 저렇게 사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 사이가 최순실 씨입니다. 예, 예.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세 번 부인한 김기춘. 자, 김기춘 전 실장이 최순실 씨를 모른다면서 이번 달 들어서만 세 번째 부인을 했는데요. 예. 하지만 두 사람이 정말 모르는 사이인지 또 김 전 실장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정말 몰랐는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정농단 관련 국정조사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 김기춘 전 실장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밝혀야 될 게 좀 많이 있겠군요. 그래서 먼저 좀 몇 가지 의혹들을 살펴봤는데요. 예. 화제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난 2006년 박근혜 당시 후보가 독일 방문할 때 수행을 했는데 정윤회 최순실 부부가 따라갔다는 게 교포의 증언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자, 또 하나 김 전 실장이 개인 사무실을 비서실장이 되기 전까지 사용했는데 거기가 바로 최 씨의 소유한 빌딩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예. 2013년 대통령이 저도의 여름휴가를 갔을 당시에 최 씨와 김 전 실장이 동행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예. 또 김 전 실장이 일본의 차병원에 면역세포 치료를 갔는데 아시다시피 차병원의 계열사가 차움 의원이죠. 예. 아무튼 뭐 끊임없이 지금 이름 석자가 나오고 있는 전 실장입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요?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반기문 자료도 받았다. 또 최순실 씨 얘기입니다. 예. 어제 검찰이 다음 달인 5월에 면담을 앞두고 사전 자료를 정리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당시는 뭐 물론 반 총장이 이른바 이제 대선 주자로 이렇게 떠오르기 전인데 그때부터도 아무튼 반기문 총장에 대한 얘기는 최순실 씨가 계속 지속적으로 사전에 듣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비하인드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사랑의 온도탑 개막식을 열고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모금 목표액은 총 3,588억 원으로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온도탑의 수호주 표시가 1도씩 올라가게 됩니다. 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대구와 광
기온보다 10도 가까이 떨어지며 추위가 다시 찾아옵니다. 예, 저희들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복현 기자는 또 만나네요. 네. 소셜 라이브가 오늘 서복현 기자가 진행하는 시간인가 보네. 예, 같이 취재했던 기자님 같이 했습니다. 네. 오늘 어떤 내용이죠? 아까 저희가 뉴스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 예, 뭐 못다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네. 취재 과정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앞으로 할 취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네. 누구 나옵니까? 서 기자 말고? 저희 손용석 기자고요. 네. 그다음에 박병현 기자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안나경 씨는 언제 등장합니까? 저는 좀 나중에 등장한다고. 아, 그래? 자꾸 늦춰지네. 알겠습니다. 수고하기 바랍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부 손용석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사회부 박병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는 서복현 기자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그 비하인드 개념을 해서 소셜 라이브 키워드를 몇 가지 정해봤습니다. 먼저 미러인데요. 저희 사실 팀 이름이 미러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박병현 기자. 네. 처음에 미러팀이 결성됐을 때 어땠나요? 사실 처음에 미르팀이 구성됐을 때는 저희가 다른 사보다는 약간 좀 늦게 시작한 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사실 막막했던 게 첫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때는 당시 뭐 어떤 의혹이 있었죠? 미러 관련해서는? 일단 당시에는 사실상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최순실 사실 키워드가 이 세 가지밖에 없었죠. 하지만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 키워드 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가게 됐던 것이고 그 안에서 연결고리들이 하나씩 나오고 재단에 대한 강제 모금, 기밀 유출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저희 팀 이름도 그때는 처음에 미러팀이었다가 나중에는 CN블루, 그 최순실과 블루하우스라고 청와대까지 이렇게 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또 차움까지 연결돼서 계속 그 사건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키워드를 보시면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몇 가지 숫자들을 발견했는데 이것도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연관짓는 그 숫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가 이 숫자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이 1001이라는 숫자는 사실 대통령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대통령 전용 차량 번호 표시를 할 수 있는 차량 그 숫자인데요. 사실 이게 최순실 씨가 이제 맨 처음에 테스타로사 본인이 운영한 그 청담동 카페 번호의 뒷자리가 1001번이었고요. 그 본인이 살던 청담동 오피스텔 그 번호도 100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면 최순실 씨의 권력력을 상징하는 그런 번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998은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최순실 씨가 몰고 다니던 흰색 벤츠 차 번호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공개는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998년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 된 때고 그때부터 사실상 정치적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정호성 비서관도 함께 했고 이때부터 이제 사실상 이제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동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좀 제기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819는 저희가 결정적으로 태블릿에서 발견한 거죠. 태블릿 PC에 이메일 주소가 하나 나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그레이트팍 1819였습니다. 처음에 저희도 이 이메일 주소를 발견하고 과연 그레이트팍은 모두 다 예상하듯이 대충 알겠는데 1819는 과연 무슨 뜻일까 고민을 했는데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외부에서는 18대 19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네, 실제 좀 추가 부연 설명을 하면 그레이트박은 박사모에서도 그레이트박이라고 하고 근데 1819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확신하지 못하겠지만 소풍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일단은 그 최순실 씨와 대통령을 잇는 어떤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98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사실상 저희는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서 뭐 정치적 동지가 아닌가 그런 의혹을 가지고 취재를 계속 해왔죠. 자 그리고 차움 의원이 등장하는데 이 부분은 석훈 기자가 취재를 많이 하셨으니까
지난 9일이었죠. 차움 의원을 취재를 했는데 당시 이제 내부 폭로자의 폭로가 있었고 사실은 좀 충격적인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선뜻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차움 의원의 지금은 최순실 씨 자매, 최순실 씨와 최순득 씨만 집중이 되고 있지만 이 차움 의원에는요, 박 대통령도 다녔고요. 최순실 씨, 그 다음에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 그리고 최순실 씨의 언니인 최순득 씨, 그 딸인 장시호 씨, 최순실 씨의 전 남편 정윤혜 씨까지 모두 이 차움위원회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움위원회는 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모두 다 차움위원회에서 모여서 진료를 받았다는 내부 폭로를 저희가 접했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진료를 받았던 것인가? 왜냐하면 차움위원회는 회원가만 연간 1억 5천만 원 정도 하고요. 굉장히 고급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취재하는 과정에서 최순실 씨와 최순득 씨 자매를 통해서 청안가, 또 박 대통령의, 지금 미리 얘기했네요, 제가. 이 청안가라는 진료 기록이 등장을 한다라는 이 추가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 이것은 대리 처방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계속 취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차움의원에서 이 청안가가 등장한다는 것을 보도했을 때 차움의원 쪽에서는 굉장히 부정을 했었죠. 그렇죠. 저희가 그 9일에 첫 보도를 하면서 이 청안가가 등장을 하고 대리 처방 의혹이 제기된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최순실 씨는 국정 개입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의 의료에게까지 관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많이 제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당시 차움위원은 다음날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대리 처방은 없었다, 이렇게 부인했는데 결국은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로 대리 처방 정황이 나왔고, 이 처방을 했던 김상만 원장, 오늘 저희가 녹십자 아이메드를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현 원장으로 있는, 오늘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사임을 했는데 그 원장이 결국은 이 대리 처방을 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만 해도 사실 제가 김상만 원장을 만났을 때만 해도 본인도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점점 더 이야기를 해줬는데 지금은 제 전화를 절대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그만뒀다는 것도 저도 보도를 통해서 알았고, 그래서 다음 키워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라마 유주인공으로 했는데 사실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어떤 드라마 유주인공인지. 근데 사실 이 부분을 보도할 때 저희 부장과 뭐 다 보고를 했지만 굉장히 보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보도 자체가 이 드라마 유주인공을 끄집어내면서 혹시 또 다른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결국 이제 박병현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이 보도를 한 배경이 있죠. 예, 사실 뭐 여러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박 대통령이 이런 드라마 여주인공 이름으로 불렸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 저희가 다만 이걸 보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던 건 이 드라마 여주인공 이름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 이런 가명을 쓰고 돈을 내지 않고 무료로 VIP 시설을 이용했다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었습니다. 그 좀 부연 설명하면 사실은 뭐 손 선배도 얘기하셨지만 이 드라마 여주인공 이름을 기사에 등장을 하면서 자칫 보도가 희화화되고 다른 방향으로 해석이 되고 이것이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청와대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얘기했던 건 이 드라마 여주인공 속 가명진료 안에 있었던, 왜 대통령은 대선 전에 가명진료를 했을까, 이곳에서 왜 수납을 했다는 얘기들은 하나도 들려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상 대가성과 연결이 되는 부분도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계속하면서 취재를 했었는데, 청와대에서 이 드라마 여주인공을 선택한 건 본인이 아니라 뭐 병원 의료진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지적한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 왜 그렇다면 본인 이름이 사용되지 않는데 왜 본인 이름을 안 썼는지 알았는지, 그리고 과연 수납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의혹들이 많이 있는데 청와대는 구체적으로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실 이 보도로 인해서 또 한 가지 또 추가된 뭐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 같은 경우는 기사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심각한 게 많은데 우리가 피로도를 낮추는 데도 좀 기여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전 국민이 더 관심을 가지게 할 거고, 그 효과를 약간 좀 누렸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키워드를 한번 볼까요? 자, 아까 말씀했지만 이제 이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지금 이제 차움의원회에서 통해서, 그러니까 그 세포 수술을 진료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당시 이제 처음 이 줄기세포 관련한 줄기세포와 그러니까 세포 수술 분리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처음 등장한 거죠, 이때도.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던 이유는
이 차움 의원의 모그룹이 차병원인데 이 차병원에 대한 정부의 특혜 의혹이 계속 일고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체세포 배아줄기세포 연구 승인이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저희가 취재한 거는 면역줄기세포 치료라고 했지만 현재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이 차병원 쪽에서는 면역줄기세포가 아니라 면역세포고 하지만 면역세포와 줄기세포가 방식은 같다고 합니다. 이 세포를 배양해서 맞는 주사인데 일본에서 맞게 됐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을 파악하다 보니 또 다른 불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일단은 이 한국에서는 시술할 수 없는 부분을 일본에 가서 이 면역세포 치료를 했던 것이고요. 또 진료비도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5차례 진료를 받았는데 모두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한 2천만 원이 넘는데 446만 원 정도만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다음에라도 꼭 한번 다시 짚어볼 생각입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줄기세포 자체로도 이슈가 더 커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을 계속 취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도 최순실 일가와 그리고 김기춘 씨가 연관됐다는 의혹을 가지고 계속 취재를 할 겁니다. 예. 다음 기회는 그 세월호 7시간인데요. 오늘 보도를 했었죠. 예. 사실은 서복현 기자와 저하고는 이제 사실 세월호 침몰 당시에도 그때 특별지휘팀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사실은 여기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면. 예, 그렇죠. 사실 이 뉴스에서 너무 무겁게 했기 때문에 오늘 페북 라이브에서는 좀 가볍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좀 저희가 좀 너무 가볍게 할 수는 없겠다고 해서 좀 무거운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물론 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청와대가 해명을 내놓긴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의혹이 남습니다. 왜 관저에 집무실에 있었는지, 왜 대면 복원을 받지 않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고 앞서 보도를 했지만 차움 의원 또 녹십자 아이메드에 대한 의료계 또 박 대통령의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규명을 할 것이냐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또 손 선배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세월호 당시 상황이 어땠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접근을 했는데 그 접근 방법이 하나가 당장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가 세월호 7시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다만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의료 부분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의혹을 명확히 규명해 나가면 한 가지 의혹은 좀 가볍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취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오늘 보도를 했지만 오늘 보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상.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직접 취재하기보다는 관련 정황이 있지만 확실한 정황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도를 사실은 자제해왔고 왜냐하면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이 제3의 의사들,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인물들을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박병현 기자가 취재를 했으니까 만나본 기자가 직접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먼저 복지부에서 발표한 걸로 따르면은 오늘 저희가 보도한 녹십자 아이메디 김상만 원장이 2014년 3월 17일까지 마지막으로 진료를 했다, 차움에서. 근데 그럼 이제 저희의 의문은 그 이후에는 최 시자매를 진료한 건 누구냐를 궁금해했는데 이제 저희가 새롭게 이제 취재를 하면서 드러나게 된 의사들이죠. 한 의사는 지금은 수도권 한 병원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저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 그 의사에게 찾아가서 진실을 요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의사는 모든 저희 질문에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실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놨고 그 의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사 B 씨는 이제 지금은 한 피부과 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의사도 전 의사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취재에 응하지도 않은 상황이죠. 네. 예. 사실 B 씨 같은 경우에도 좀 저희가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B 씨 같은 경우에는 차움에서 세포성형센터에서 실제 최순실 씨를 그 줄기치료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사실 내부 고발자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차움 측에서는 그 진료 차트 자체가 없다고 저에게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내부 고발자를 믿는다면 이 차트가 파기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이 최순실 씨를 둘러싼 차움 측 의원들에 대한 그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의혹을 짚어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워낙 민감한 또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취재가 확인되는 대로 그때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키워드가 될 건데 사실 제보자들이라고 저희가 정해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많은 제보자를 만났죠. 소복형 기자도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제보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취재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었고 그 원동력을 토대로 다른 내용들을 취재할 수 있었고 그 제보뿐만 아니라 확인해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의혹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렇게 계속 취재를 해 나갈 수 있었는데요. 사실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를 통해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보자라는 출발점에 왔고 지금도 취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취재가 더 필요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런 만큼 제보자들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고요. 사실 제보자라는 게 전혀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와 접촉하지 않았던 분들도 제보자일 수도 있지만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A씨, B씨, 또 다른 간호장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아시는 분들 한 번쯤은 보도에 등장했던 분들 이분들도 모두 제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박병 기자도 제보자들 많이 만났었잖아요. 그죠? 예, 사실 흔히들 제보자들 하면은 굉장히 용감하고 막 정의감이 높고 그런 사람일 거라고 흔히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만난 제보자들은 정말 지극히 평범하고 혹시 자기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하고 그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의 하나의 의견, 뭐 사실 전달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취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거고 그분들이 그런 용기를 무릅쓰고 알려주신 대가가 지금까지 저희가 취재한 내용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마디 더 붙인다면 실제 저희가 제보자들을 만나면서 진짜 제보자들 눈물도 받고 실제 용기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도가 여기까지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저희한테 제보를 하면서도 망설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끝까지 주저하시는 분도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저희가 계속 뭔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제가 그분들에게 뭘 계속 채찍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분들의 용기와 그 눈물 자체가 굉장히 큰 보도로 이어지고 결국은 이 국가 컨트롤 타워의 부재 이런 부분까지 다 우리가 좀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소설 말고를 진행하게 된 거고 앞으로 사실 보도를 하는 입장에서 뭐 어떻게 제가 앞에 내용을 이야기는 하지 못하겠지만 제보가 간절합니다. 예. 뭐 말하면 제보자들을 저희가 만났을 때 다 질서가 좀 잡혔으면 좋겠다. 나라가 좋은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 안 좋은 것들이 꼭 뿌리 뽑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면서 제보를 합니다. 흔히 제보자 하면 사실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언급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하는 제보자들도 많은데 저희가 취재하는 이 최순실 씨 국정 개입 사건에 있어서 제보자들은 정말 이런 아까 말씀드린 한결같은 마음이었고 저희 역시 그런 문제의식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났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더 기다려야겠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끝나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감사합니다. 이번 주 예고하셔야죠 선배. 이번 주 목요일 날 회복 라이브 이어집니다. 아 우리가? 네, 선배가. 이번 주 목요일도 우리인가요? 그건 몰랐는데. 아니요. 다음 기자. 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